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무기 수입국의 큰손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우수한 국산 최신 무기를 개발하여 국산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등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자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탓에 여전히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에는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이 되기도 했을 정도이죠. 또한 유럽연합에서 중국으로는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둔 것처럼 이념이나 국제관계에 따라 무기 판매와 구매에 제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국, 유럽, 러시아제 무기를 전부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당한 무기 구매 방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항의하는 국가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을 깎는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에는 한국의 무기 구매 기본 패턴이라며 그 방식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매할 때 기본 패턴은 먼저 무기들을 비교 후 현존 최고 무기를 주문하면서 가격은 제일 낮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판매국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마치 그 나라의 경쟁국가에서 판매하는 무기를 구매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판매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력과 그 영향을 고려해 결국 저렴하게 팔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과거 미 항공기 전문업체 보잉에서 E737을 24억 달러에 판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기준을 낮춘 듯 성능이 낮은 이스라엘의 G550을 살 것처럼 굴어 보잉과 이스라엘을 경쟁에 붙였고, 결국 보잉에서 가격을 인하해 16억 달러에 계약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태도에 판매를 거부하고 버텼지만 결국 두 손 두 발을 든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나 무기 도입 시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지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처럼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탓에 무기 성능과 수량에 민감하면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고 성능의 무기를 최대한 많이 사야 하는 동시에 값은 싸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무기 구매에 관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구매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구매 조건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어 로비를 받아 비싸게 구입했다가는 국회는 물론이고 온 나라의 비판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소총 한 자루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와 스펙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F-35A를 17개 분야 기술 이전을 포함해 대당 1,000억 원 가량의 40대를 구입했는데, 이러한 가격에도 고가 도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종 42대를 도입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추가해 대당 2,500억 원에 구입했는데, 추가적인 것들을 제하고 순수 기체 가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비싸게 주고 산 상황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비싸게 구입했다면 국회와 국민들의 비판으로 뒤집어질 만한 일이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무기를 구매할 때 가격을 잘 깎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입하며 여러 방법으로 가격을 대폭 깎아 황당했던 사건들과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구매한 무기는 한국전쟁 이전 450톤으로 남북한에서 가장 큰 함선이었는데요. 미 해양대학교에서 척당 2만 달러를 불렀지만 2,000달러나 깎은 18,000달러에 구입하고 예인비마저도 판매 측 부담으로 돌려 백두산함을 비롯해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을 사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방 후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만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에 해군에서 장교는 월급에 1할, 부사관은 7푼, 병사는 5푼씩을 자진 각출하고 해군 장교 부인회에서 자수 삭바느지르로 돈을 모아 총 15,000달러나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첫 군함을 사온 이후 우리나라는 필사적으로 무기를 확보하며 값을 잘 깎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이 F-5A 프리덤 파이터 전투기 36대를 한국 공군에 빌려줬었는데요. 미국이 철수하면서 빌려준 F-5A 프리덤 파이터를 다시 회수해가겠다고 하자 F-5A 못 준다, 정 가져가려면 팬텀 주고 가져가라 라며 버티며 반발했고, 이에 미국은 절충안으로 F-5A와 F-4 팬텀 전투기를 2대1로 교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B급 전투기를 되찾아가려 했다가 되려 A급 전투기를 한국군에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 미국이 F-4 팬텀을 찾아가려 하자 방위성금을 걷어 완전히 구입해버리기까지 했죠. 또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은 2차 대전 시절에 저급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당시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은 미군 지휘부와 유엔군 사령관에 2차 대전 이후 교전거리 변화와 사상자의 비율 통계 등을 들어가며 설득했고, 결국 한국군은 당시 미군에게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M16 소총을 보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한국 보병이 죄다 M16은 물론 M79 유탄 발사기에 M60 기관총까지 거의 미군 수준의 무기로 무장하고 싸웠죠. 게다가 M16은 윗몸통과 아랫몸통 모듈이 분리되는데 윗부분 소모가 더 빠른 점을 노려 윗몸통 부분을 땅에 파묻어 숨기고 새로 공급받고는 파묻은 것을 다시 꺼내 쓰기까지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전사자 관에 M16을 같이 넣어 한국으로 밀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한 결과 우리나라는 M16을 분석하고 역설계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M16 생산 라이센스를 따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M16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우리나라는 70년대 말 특허권 문제로 M16 생산을 못하게 되자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 AK와 M16의 장점을 섞은 국산 K2 소총을 개발해 내기까지 했죠. M16 라이센스 생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자 소총의 국산화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한편 판매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판매 거부도 우리나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60 패튼 전차 구매와 라이센스 생산을 요청해 M60 전차를 공동 생산하고 이후 독자적인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M60 전차를 팔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절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 즉시 독일의 기갑 차량 제작 회사인 크라우스 마파이와 접촉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전차 구매와 기술 협력에 관한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심지어 독일은 레오파르트 1보다 뛰어난 개량형을 국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낯선 독일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부품 수급 호환성 미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이어서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에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미국이 우리나라가 독일과 접촉하는 것에 놀란 나머지 전차를 팔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ROKIT 사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랑인 K1 전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나라의 판매를 거부하자 제대로 되갚아줘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판매한 국가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준 적도 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신의 대한미사일 하푼 구매를 요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하푼의 해외 판매를 막지 않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나라의 해군력 상승을 우려한 일본이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로비를 하는 바람에 미국은 결국 한국에 하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맙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하푼과 동급으로 평가받던 1970년대 배치된 프랑스의 대한미사일 액조세 MM38로 눈을 돌려 프랑스와 접촉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액조세를 팔지 않으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액조세 미사일을 팔면 에어버스 여객기도 함께 사겠다. 당시 여객기 시장에 막 진입한 프랑스의 에어버스는 검증되지 않아 구매자를 찾기 힘들었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만큼 눈이 뒤집힐 만한 제안이었죠. 실제 프랑스 정부는 대한항공 협상단이 도착하자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며 극진히 모시는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미사일 액조세 판매를 허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대한미사일 액조세를 구입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란듯이 대통령 참관 아래 발사 훈련까지 실시했고 졸지의 미사일 시장은 물론 민항기 시장에서까지 주요 고객인 우리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미국은 빠르게 입장을 바꿔 우리나라의 하푼 판매를 허가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4년이 지나서야 하푼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푼과 액조세를 보유한 상태였죠. 한편 우리나라의 액조세를 판매한 프랑스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검증되지 않아 아무도 구매하지 않던 에어버스 여객기를 우리나라가 구입해 성공적으로 이용하자 다른 항공사들도 에어버스를 믿고 발주를 시작해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에어버스는 승승장구하며 현재는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이에 프랑스에서는 해외 판로를 열어준 것에 보답으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게 2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네르 그랑도 피시의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이런 일을 겪고도 미국은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무기 판매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용 대공미사일 FIM-92 스팅어의 구매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제블린을 구입했고 곧이어 프랑스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미스트랄까지 한 번에 1000발 넘게 구매해버립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미국은 비축물자로 묶여있던 스팅어를 한국에 넘겨주게 되죠.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제 이글라마저 들여와 강대국들의 미사일을 모조리 보유했고 미스트랄과 이글라 도입 당시 이전받은 기술과 미사일들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을 개발해 내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에도 프랑스는 우리나라 덕에 이득을 받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미스트랄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량 주문을 하면서 일종의 검증 역할을 하게 되어 미스트랄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고, 현재는 미국의 스팅어와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무기 거래를 통해 큰 이득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전략 예비 물자로 전시를 대비해 52만 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탄약을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 당장 쓸모가 없어지고 보관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절반 가까이가 썩어 불량품이 되자 미군은 2조 원치에 해당하는 이 탄약들을 우리나라에 2,700억 원만 받고 싸게 팔려고 시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운송비와 처리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 본토로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썩은 탄약은 제외하고 정상품만 2,700억에 구매한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미군은 남은 폐탄약은 어떻게 할지 고심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폐탄약을 2,700억에 처리해준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2,700억을 주고 정상 탄약을 구입하는데 폐탄약을 처리해주는 대신 2,700억을 받는 것이므로 폐탄약만 처리해주고 공짜로 25만 톤 가량의 정상 탄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폐탄약 처리에 500억 이상이 드는데 처리에 필요한 운송 등의 모든 업체가 한국 기업이어서 국방부의 예산은 다시 우리 국민 주머니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본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국도 그동안의 저장 관리비는 내지 않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득이었죠.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쓰레기 탄약을 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썩은 탄약을 사서 보관비만 나간다는 것과 탄약이 전부 썩어서 쓰지도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으로 당연히 전략 예비 물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이 전략 예비 물자를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보유한 것만으로는 일주일도 못 싸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반대 의견과 비판이 거셌죠.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미국마저도 비축분 포탄이 부족해지자 우리나라에 판매했던 전략 예비 물자 중 포탄 50만 발을 비축분으로 쓰기 위해 다시 대여해갔습니다. 대여해간 만큼 미국이 다시 채워준다는 조건인데, 그것도 한국 업체가 생산한 신품을 매입해서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이득인 셈이죠. 또한 미국이 비축분으로 쓰기 위해 판매했었던 탄약을 다시 대여해갔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이 판매한 전략 예비 물자가 썩어서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기 구입에 있어 우리나라가 물먹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무기 구입 역사는 훌륭한 외교임이 틀림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격을 대폭 깎음해도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량으로 무기를 사다 보니 생산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하다 보니 단가가 떨어지고 그만큼 싸게 팔아도 이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무기 구매가 선전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즉, 한국이 무기를 구입하면 다른 중소국가에 추가로 팔아먹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파를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것은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그리스가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구매했지만 결함이 많다며 인수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독일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보고 터키와 포르투갈도 추가로 계약했죠. 덧붙여 한국이 독일 HDW사의 214급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당시 사실상 이미 214급이 내정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DCN사를 경쟁에 끌어들였고, 이에 독일 HDW사는 혹시 한국이 프랑스 잠수함을 살까 우려한 나머지 훨씬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가격을 싸게 팔았는데요. 이로 인해 먼저 214급을 사갔던 그리스는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에 산 게 억울한 나머지 독일에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 방산업체 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 약속과 가격 할인이 발생해 다른 국가들도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훌륭한 외교와 업적 뒤에는 실무진들이 땀 흘려 노력한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